네, 반갑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특집으로 고려사를 한번 속성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제 편의상 시기를 무신난 이전과 이후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아마 이 15분 안에 요 전체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마 좀 쪼개져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2 역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감안해서 보시고. 자, 순서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고려의 건국과 정치제도의 정비, 그리고 고려 전개의 사회생활, 고려 전개의 대외관계, 귀족문화의 발달, 전개의 문화 이런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후삼국 이제 지나서 왔죠. 그래서 민족을 재통일한 이런 모습이고 어, 고려를 건국한 건 왕건이죠. 근데 사실 이게 후고구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는데 후고구려에 이제 궁예가 아주 실정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고 막 사람들 막 때려 죽여요. 그래서 민심을 막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궁예가 왕건으로 추대되죠. 신하들에 의해서 추대되면서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아예 없던 나라가 새롭게 생겨난 건 아니고 후고구려에서 고려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구려 계승의식 표방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연호는 천수를 사용하죠. 흑삼국을 이제 결국은 통일하게 됩니다. 후백제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신라를 포용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도 막 포섭을 하고 엄청난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리고 민심을 막 수습하는 여러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먼저 이제 신라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후백제를 정벌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936년에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은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삼국에다가 발해 유민을 포함을 해서 신라 때보다는 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 전체를 통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고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했죠. 기존에 이제 귀족들이 아니라 지방의 호족들이 막 서로 이제 지배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지방 문화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영토 넓혀진 걸 볼 수 있고, 다음 태조의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기반에 좀 통일하고 좀 기반을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호족들을 통합하고 견제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포섭하기 위해서는 혼인 정책, 그래서 29명의 왕비를 두게 되죠. 그리고 성씨를 화사합니다. 그리고 관직, 토직 이런 걸 화사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두면서 사신관은 지방의 그 지방의 이제 관리 출신의 관리에게 너 이 지방 감독 좀 해라고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인 제도는 유력한 이제 호족들에서 자제들을 이제 납치할 기자거든요.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민족 통합 정책. 그래서 후삼국 및 발해 유민을 다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북진 정책 하게 되면서 서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평양이죠. 그리고 거란을 적대시합니다. 왜?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국경을 좀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엄청나게 장려하죠. 그리고 죽으면서 이제 유훈을 남겼죠. 그래서 10가지 조항을 남겼는데 그게 훈요 10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계, 계백 요소 이런 것도 신하들에게 남겼죠. 네, 사신간제도 됐고요. 다음에 해종 한번 보겠습니다. 해종 정종 때는 우리 빠르게 봐서 아주 내밀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해종 정종 때는 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좀 심각했고 그 중에 이제 장인이었던 왕규가 이제 반란을 하는 등 왕권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고요. 이걸 잠재운 사람이 바로 광종입니다. 빛날 광자인지 미칠 광자인지 아주 많은 호족 세력들을 숙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때 시행한 법이 이제 노비안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검사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족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기반을 다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양인으로 다 돌려버리면 세금을 낼 수 있겠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유교 교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를 양성하게 됩니다. 과거제를 통해서 국왕이 이제 선발하는 관리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를 양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호족들의 세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호족들이 정치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를 새롭게 뽑으면서 권력을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족들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공복 제정했고요. 다음에 호족 세력을 숙청,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황제의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 연호로 광덕, 준풍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연호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황제국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거죠. 네, 이렇게 과거합격증 홍패고요. 자, 다음에 성종 때 우리 쭉 보면 언제나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선 성종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성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체제를 완성한 사람에게 성종이란 걸 붙여줘요. 그래서 이때 이제 등용됐던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최승로가 이제 시무 개혁안입니다. 시무책 28조 28개 조항을 건의를 했고요. 이걸 수용을 해서 유교를 정치인협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가 됐는데 이성육부 중앙관제가 마련됐고 수령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리 제도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됐고요. 그리고 개경엔 국자가 그리고 지방엔 향교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됐고 12목이죠. 중요한 목이 되는 중요 지점이죠. 지방에서 이런 데는 경학의학 박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 중심으로 가면서 재정 낭비, 불필요한 재정 낭비라고 생각했던 불교 행사를 좀 억제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중앙간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송의 제도를 좀 수용해서 실정에 맞게 정비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의 이제 삼성육부제 이걸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송의 제도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섞여 나타나는 형태고요. 고려는 규모가 당보다는 크지 않아서 이성육부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있고요. 중서문화성이 최고 통치기구로 정책심의 의결 그리고 여기에 장은 문화시중입니다. 우리로 치면 총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국정을 총괄했고요. 재신과 낭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다음에 상서성이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부의 형태고요. 그래서 육부, 요 밑에 육부를 두어서 각각의 부서를 나눠서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 재정기획부 이런 부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 기밀 이런 걸 다룬 중추원이 있고요. 다음에 어사대 이게 이제 관리 비리 감찰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에 삼사는 나중에 또 조선의 삼사랑이 있어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고려의 삼사는 그냥 화폐와 곡식의 수입 그리고 지출에 대한 회계 이런 걸 재정 담당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조선의 삼사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아주 영향력 있는 기구는 아니죠. 다음에 고려 정치의 독자성이 나타난 게 바로 도병마사 식목도감입니다. 말 그대로 병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군사적인 거고요. 식목도감은 우리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 이런 거, 법 이런 거 다루는 회의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약간의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좀 귀족회의체의 성향이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대간이라고 하는 걸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언간활동이거든요. 언론기관의 활동, 정치 운영에 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 밑에 특별기구로 이제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군사에 관한 이제 회의기구,
식목도감은 법이나 뭐 규칙 이런 거에 대한 회의기구입니다. 그리고 중서문화성, 상서성 아래 6부, 이병호형 예공 이렇게 있고요. 중추원 어사대 3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대관이 뭐냐? 대관은 기관은 아니고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리고 어사대의 관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대관, 관관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대관. 그래서 관리 감찰을 합니다. 대관은. 그리고 관관은 이제 서경권을 갖고 있고 간쟁, 봉박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받아야 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경이 이제 관리의 임명 동의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한 자체가 뭐 크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관직 자체는 등급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권한은 막강한 거죠. 관리 임명의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간쟁이라고 하는 건 국왕의 가실에 대한 직언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봉박은 왕의 정책의 잘못에 대한 비판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반박해서 봉에서 다시 보낸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견제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관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대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주 왕권을 아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다음에 지방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호족들이 자치적으로 좀 지방을 통치하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성종 때 이제 12목을 설치하면서 수령을 파견하게 됩니다. 요거는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고려 때 딱 행정제도, 지방제도라고 하면 오도 양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틀이 완성된 건 바로 현종 때입니다. 주요 행정구역을 한번 볼게요. 경기, 그러니까 개변과 그 주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경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경 이렇게 있습니다. 개경에 서경, 동경 이렇게 상경 체제로 갔고요. 그리고 5도 일반적인 행정구역은 5도로 나뉩니다. 우리 8도 있는 것처럼 이때는 5도였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은 그냥 행정관인 안찰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주, 부, 군, 현으로 설치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받아야 될 건 주현과 속현이라고 하는 요 이제 체제거든요. 그건 나중에 우리 한번 나오면 한번 보고요. 양계라고 하는 건 동계, 북계라고 해서 군사행정구역. 여기가 이제 군사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군사 지휘관이죠. 병마사 이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군사 요충지의 도호부라고 하는 거나 진 이런 걸 설치하게 됩니다. 특징으로 다수의 속현과 향, 부곡, 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도가 나오지 않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지도가 없네요. 자, 속현하고 주현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현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한 200여 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으니까 여기에 모든 지방관을 다 파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그나마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는 지방관이 있는 주현이 됩니다. 주가 되는 현이 되는 거고요. 그 주변에 이제 주변에 있는 현을 같이 속해서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들을 속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된 중심이 되는 주가 되는 현, 주현이고요. 나머지 속해지는 현을 속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속현이 너무 많아서 중앙의 통제력이 아직 지방에까지 다 모두 미치지 못했던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죠. 군사제도는 중앙군, 는 2군, 6위 이렇게 구성이 됐고 직업군인 이렇게 좀 있습니다. 다음에 중방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무신난 나올 때 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군은 일반 농민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고요.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그래서 5도에는 그냥 주현군, 대부분 농민입니다. 외적 방어, 뭐 질서 유지, 각종 자백에 동원되는 이런 형태고요. 다음에 양계는 주진군이죠. 여기에는 군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업군인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을 방어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죠. 와, 저 빨리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일단 한번 끊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